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데 천공이 와서 둘러보고 갔다라고 확신을 가지며 재차 3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 가짜뉴스 논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청담동 술집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조명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천공의 관저 점지설까지, 언제까지 가짜뉴스 국민들이 현혹돼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또 가짜 뉴스 의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데 천공이 나타나서 나타난 뒤로 이 공간지가 바뀌었다라는 소위 의혹을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민주당의 김성한 사무총장이 제기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희망. 동아일보 1면에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희망 함께 보시죠. 솟구친 연건들 4년 뒤 희망을 쐈다. 한국 8강의 꿈 좌절됐지만 이 젊은 피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봤습니다. 백승호, 조규성, 황희찬 2026년 월드컵 때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발. 이건데요. 조선일보 5면에 쓰고 있습니다. 고발. 가짜뉴스 그냥 두지 않겠다. 대통령실이 강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벌써 야권을 중심으로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술자리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조명설 등등등등. 이번에는 역술인이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가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강한 대응에 나섰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천공의 관저 점지설인데 언제까지 이런 가짜 의혹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는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밥심. 밥심. 경향신문 5면입니다. 관저 밥심으로 돌아온 윤핵관 브라더. 여당 윤심 논쟁. 장제원 의원 행안위원장 단독 출마. 권성동 의원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설 부상. 경향신문은 윤핵관 브라더가 관저 밥심으로 돌아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비윤계와 대결별나 특별한 분만 관저가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윤핵관들의 부상보다도 차기 당대표는 누가 맡을 것인가와 관련됩니다. 조영원 대표는 맡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겁니다. 적. 군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적으로 규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으로 규정했을 때 훈련과 마음가짐, 작전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국일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국방백서에 규정돼 있었던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6년 만에 북한군은 적이다. 국방백서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은 우리와의 9.19 군사 합의를 깨고 계속해서 포격 도발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대선 때 대통령 주자들 사이에서 국방백서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적으로 왜 부르지 못하느냐를 두고 후보들끼리 뜨거운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부대변인 출신 서재현 전 부대변인,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의 스타 국회의원, 비대위원인 전주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무속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나타난 뒤에 이 관저가 바뀌었다라는 천공 점지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무속 의혹 정면 대응. 근거는 없어요. 늘 그렇지만 들었다는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 이후에 외교부 공관으로 관저가 바뀌었다라는 의혹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나타났다.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공관 관리관이 거기서 안내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추정하기로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김어준 씨 방송에 등장해서 들었다라며 천공이 나타난 이후에 관저 후보지가 바뀌었다라는 김종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어준 씨는 천공의 영향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의 김성환 사무총장은 제2의 국정농단까지 운운했습니다. 천공은 농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제2의 국정농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국 이 두 사람을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방송인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종대는 전혀 사실 아닌 내용을 퍼뜨렸고 김어준은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대통령실은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시즌2다. 가짜 뉴스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건 사회 공기, 일관된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강한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국방위를 했었기 때문에 김종대 전 의원의 저런 의혹 제기를 보면서 혹여 몇몇 분들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천공이? 이거 여기 아니고 여기야 해서 관저를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종대 전 의원 스스로 근거는 없습니다. 밝혔듯이 근거는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비슷한 맥락 같아요. 내가 들었는데 라는 거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법적인 부분부터 한번 점검해 보죠. 네네. 김종대 전 의원은 내가 들었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기 방송에서 이런 의혹을 한 건데 아까 그 법적 조치 내용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통식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 입증할 계획이다. 그래서 뭔가 좀 두 사람 사이에 뭐 사전에 뭔가를 좀 주고받고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예요. 대통령실의 의심은. 네네. 자, 그리고 이어진 법적 조치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명예훼손이죠. 예. 명예훼손. 제가 봤을 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제2가 됐던 제3이 됐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천공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알게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형법상의 그 명예훼손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거기에 이제 요건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거든요. 비방의 목적하고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가 이제 되는데, 근데 저는 도대체 왜 민주당이나 야당 쪽 사람들은 저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슈퍼 주인이에요. 슈퍼 주인인데 요즘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올라요. 뭐 지지율이 막 30% 뭐 40%도 안 돼요. 초반인데 지금 이제 신장 개업해가지고 막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매출이 뭐 30몇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생수 청담동 생수도 하나 그냥 가져가고 그다음 두루마리 휴지도 가져가고 그러다가 심지어 그 조명기기 있잖아요. 그 LED 그 좀 비싼 거 그것까지 가져가다가 이번에는 천공기가 한 몇십만 원 하거든요.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슈퍼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에 고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어렸을 때 버릇을 제대로 들여놔야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통령실에서 이런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제가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정도까지 나가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았나 싶고 이 조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본인 방송에서 이렇게 항변했다고 해요. 나 인터뷰한 거밖에 없는데 또 나를 고발했다.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그렇게 뭐 물어보시잖아요. 뭐 추정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본인의 그래서 의도가 있다. 물론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이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김어준 씨와 김종대 씨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한 거를 보면 대통령실이 이게 만약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면은 정말 이거는 뭐 대통령실의 체면이나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했다는 것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다. 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에는 강력하게 좀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찌라시에 그냥 이런 내용이 도는 것과 이런 여러 청취자들이 듣는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사람들이 믿겠죠, 사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종대 전 의원이 이걸 하잖아요.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이거 예. 밝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판사 시절에 이런 사건을 재판을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진실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냐. 네.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라 그 국방부 관계자가 누구고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 전 의원이 예. 고발했던 이상은 누군가 그 얘기라 들었다는 그 국방부 관계자 누군가는 수사관에 꼭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청담동 의혹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영주 의원님 뭐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국방부 출입을 오래 했잖아요. 육참 공간에 이 수염 긴 하얀 도포자락을 흩날리며 누군가가 왔다. 군인도 아닌 사람이 육참 총장 공간에 하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군 조직이?
그러니까 이 의혹은 사실규명이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봤다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도사가 육천공항에 떴다면 목격자들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왔는데 안 왔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안 왔는데 왔다라고 거짓말로 우길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육군도 그리고 경호처장도 가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경호처장, 천공이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자, 육군, 당사자로 언급된 부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짓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규명이 어렵지 않은 의혹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천공이 떴다. 저는 만약에 이런 것이 네. 하나의 루머가 돼서 김종대 의원이 얘기할 정도라면 오히려 천공 발일 가능성이 꽤 높다. 사실과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예,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예. 있는데 우선은 최근에 지상파에서 한번 천공에 대해서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판결문에 이미 이 사람은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고 여제자를 말하자면 간통한 그런 판결물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대로 방송에도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 예. 재단법인, 그다음에 뭐 주식회사 KA 글로벌 대표 이런 정도면 대통령이 물론 대선 후보 기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죠. 일부 뭐 인정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계속 대통령 뒤에 특히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이 가까이 둘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대신에 천공의 입장은 계속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듯한 모습을 봐야지 돈이 들어온다. 아하.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천공 발일 가능성이 있다. 김종대 의원은 사실은 방금 얘기했지만 군사 전문가이고 상당히 말하자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말의 무게가 달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치해법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책특권 대상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술자리 의혹 시즌 2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이 번져가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나와 계시지만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라는 매체와 협업을 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두 분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TF까지 꾸려야 된다라는 의혹의 무게를 확 실어주면서 이 의혹이 쫙 커졌는데 이번 건도 말이죠. 김종대 전 의원과 그냥 방송인 김어준 씨만 주장하는 거였으면 이렇게 논란이 크지는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김성한 정책위 의장이 국정농단까지 얘기하면서 이 의혹에 뭔가 또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네, 비슷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런 어떤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뉴스의 최종 이제 시작점은 사실 민주당이 의혹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인터뷰나 간접 경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서 패널분들도 지적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언론의 관심이고 저도 사실은 김종대 의원이 그 뉴스공장에서 한 게 아니고 스픽스라는 그 온라인 매체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가서 또 시청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엄벌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민주당의 정쟁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계속 이렇게 가짜 뉴스를 사실 팩트를 바로잡는다는 어떤 경고라든지 그 주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법의 영역, 검찰, 진실과 거짓의 영역으로 계속 고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실에 더 문제다.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3의 고발자도 저는 예측할 수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는 5일에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출마하면서 윤 대통령은 내 말을 듣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는 약간의 어떤 의혹 제기일 수도 있고 자기의 주장일 수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들을 다 윤심 마케팅을 할 텐데 이게 사실 진실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는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척결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 주관이 어떤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예. 혹시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면 이해가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예. 김종대 전 의원이 제기한 거지 민주당이 의혹 제기한 거 아니다, 이번 건은.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이 정도 갖고 고발 조치한 건 과하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자,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대통령실 고발한 건 과하지 않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 항상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에서 또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한달지 국회에서 꼭 얘기를 합니다. 받아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나온 것을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뭐 예를 지난 들어서 지방선거 때 생태탕.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라가몬. 뭐 할로윈 참사 예. 이게 마약 단속 때문에 결국은 경찰 그러네요. 단속 인력 때문에 이게 참사가 났다 이 얘기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처음 띄웠어요. 그리고 그날 법사위에서 하루 종일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걸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일단 기획을 해서 띄우면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계속 그렇게 유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생산지가 일단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고요. 저는 이것은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정말 생각됩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면 그럼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이지만 사실 굉장히 이것은 앞서 나가는 거죠. 제2의 국정농단이다. 그런데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청담동 가짜 술자리 의혹 때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도 이게 또 국정농단 시즌 2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에서 볼 때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무튼 이게 가짜 뉴스에는 정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관저 이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또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지금 사실처럼 그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요. 정말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인용을 한다면은 사실이라면 이러한 단정을 하시지 말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 한번 사실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본 다음에 조사를 해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경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오히려 정확한 이런 예. 발언을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정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고발당한 김종대 전 의원 입장은 뭘까요? 발언 철회할 생각 없다라고 합니다. 발언 철회하거나 사과할 생각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김우겸 의원도 이런 반응 초반에 했었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종대 전 의원이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국방부에 4년 반 변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의원은 국방 전문가예요. 그래서 20대 국회의원도 국방위에서 했지만 그 전에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에서 행정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펜스 21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 잡지 편집장도 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김종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가 그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김종대 전 의원 같은 전문가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은 거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 맞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라주지 않으면은 계속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전문 지식과 전문가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부사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밝혀진다라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오히려 더 일반 사람들보다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인 김어준 씨는 오늘 본인 방송에서 나는 인터뷰한 것밖에 없다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만 했을 뿐인데 저도 또
고발했어요? 대통령이 고통을 주라고 하니까 직접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고소 고발을 하면 그 건을 다룰 검사는 어떻게 그 건을 불기소 처리를 합니까? 설사 요건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자동 기소 아니냐 이겁니다. 법률적인 주장인데 대통령이 고발했기 때문에 검사가 요건이 안 되는데 나를 어떻게 불기소 처분하겠냐라는 항변인데요. 정혁진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김어준 씨 반론은 나는 인터뷰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혐의로 고발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네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협업한 것 같은데요. 협업. 협업. 네네. 코워크. 네. 그러니까 이제 공모해가지고 같이 그런 지금 명예훼손 행위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에서 그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 경찰에서 불송치하면요 검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옆에 이제 전주혜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봐주고 그렇지 않고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서지현 부대변인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고발 조치, 법적 조치를 꺼내드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도 해주셨고 민주당의 비판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번 의혹이 만약 가짜라면 너무나도 좀 지나치게 악의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비판 의식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용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때도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이 미워도 그때 제2모 언론에서 보도했었나요? 차세대 전투기 F-35A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뒤에서 최순실이 로키드 마틴 보고 탁 그거를 뭐 점지했다. 이런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 이 관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자리를 선정하거나 어떤 F-35A 같은 어떤 국가의 결정이 내려질 때는 한두 명이 그냥 밀실에 앉아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계자들의 어떤 퍼블릭, 네.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의가 있는데 퍼블릭 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부시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거를 천공이 막 점지했다라는 건 너무 좀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예. 최소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재를 누가 올렸는가가 다 기록이 돼 있고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는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 선정 과정을 국정감사에서 부르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한비자에 나오는 삼인성호, 삼인성호. 즉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었다. 또 혹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한두 번 이렇게 거짓말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확정 편향이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믿게 된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왜 그때 외국 가서 거기 누구 대통령을 안 만나고 다른 데 가 있고 이걸 다 역술인이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공간부터 처음부터 청와대를 왜 안 나왔느냐 어디를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믿게 돼 있다고요. 예. 선택적으로 우리 국민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영 정치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잘라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야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카드라 통신을 확정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더 거리로 많이 나오면서 이 정부하고 말하자면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과연 건강한 정치 문화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팩트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런 어떤 과거의 자기 권위를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기간에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건 아직도 이상해요. 아직도 왜 그랬나 의혹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절을 정하는 때도 어떤 무속의 힘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면 무언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또 한편으로 우리 라는 지적이신 문화로서는 거죠. 무속과 역술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정하고 집틀을 정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정당한 문화로도 우리 문화에 들어와 있어요. 아, 이른바 이제 풍수지리와 예, 예. 또 이제 무속적인 측면이 무속적인 다르다. 부분은 다를 수 있기 어.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김종대 전 의원까지 고발을 하자 법무법인 대통령실이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성중 대변인, 정말 좀스러운 정권이다. 언제부터 대통령실 주 업무가 고발이었나? 법무법인 대통령실로 바뀐 거냐?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보는 듯 고발 철회하고 의혹 비판 경청하길이라는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서재형 부대변인님. 예, 저도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말씀드린 가짜 뉴스를 확장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의도는 아닌 것이고 단 이것을 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법의 영역이 일상화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민을 믿으시면 돼요. 이게 가짜 뉴스든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그걸 고발하고 한다면 저도 제 지인은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그게 일상화입니다. 그냥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150석이 아닌 200석이 되면 그게 고려 연방주의해서 공산주의 시키겠다. 그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진실을 어디서 들었냐고 해서 제가 고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짜 뉴스가 이제 일상화되는 문제 제기는 맞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통령실이 그것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진실 규명한다는 의미에서 한다면 국민의힘당에도 사실은 남욱 범죄자의 진술에 해서 야당을 범죄 집단 이재명 대표를 낙인 찍고 논평을 수없이 냈거든요. 그것을 정치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에요. 예. 저는 좀 반론을 제기를 하면 예, 전재 의원님. 사실 이것도 이제 내로남불이죠. 물론 뭐 대통령실의 고발이 자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좋은 바람직하진 것이다. 않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것은 가짜 뉴스에 이제 엄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고소와 고발은 달라요. 고발은 제가 피해자라도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2019년 7월에 국회 안에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붙인 모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모욕죄로.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요. 이것은 모욕죄. 내가 모욕당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게 쫌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쫌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누워서 침 뱉기고 본인들이 한 행태를 한번 돌아보시라.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이 앞서 먼저 고발당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야당 의원 입에 재갈 물리는 속 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사코 고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좀스럽고 치졸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답게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착오가 좀 있었군요. 장경태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이 무속 의혹은 사실 지난 대선 기간 때부터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 같은 당 경선 주자들도 사실은 이 무속 의혹을 부르짖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계속 집요하게 천공하고 법사 한 분 더 있었는데 건진 법사 의혹을 계속 유승민 후보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의혹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이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좀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청담동 의혹 시즌 2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계속 하나가 논란이 번지고 하나가 좀 사그라들면 또 다른 게 번지고 하나 청담동 그 전에 뭐 생태탕 청담동 그리고 이제 조명 뭐 사람도 보냈다 아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논란이 수그러드니까 이번에는 또 천공 점지설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가짜 뉴스들을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국정농단이다. 제2의 국정농단이다. 제2의 국정농단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5년 전, 6년 전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다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말해야 될 그런 것인가? 저는 그것이 더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뭐 MBC 기자가 우리나라가 뭐 군사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때는 진짜로 다른 방법으로 그런 뭐 야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게 민사적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을 민주당 관계자들, 뭐 김의겸 위원님 다 해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게 좀스럽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보면은 이게 가장 적절한 그 치유책이고 그 치료약이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또 하나의 가짜 뉴스와 연관된 소식입니다. 주제 보시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의겸 의원 등의 10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그리고 해당 매체 관계자 제보자 A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10억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걸었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당히 큰 금액을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뭐 김의겸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10억. 일단은 억소리가 딱 나왔어요. 10억. 빵. 일단 금액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그 김의겸 의원이 흑석동에서 돈 좀 벌은 거 여기 다 틀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분명히 본인이 사과하시면서 수익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약속 지키셨다면, 기부했다면 사실 수익도 별로 못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기부했었습니다. 기부했어요? 네. 집값이 또 많이 떨어졌을 테니까. 떨어졌고. 예. 어쨌든. 네, 어쨌든 굉장히 그 뭐 국회의원 사실은 되게 제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집단이거든요. 월급 받아서 별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200~300도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금이면. 그런데 말 한번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나름대로는 또 당에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0억을 손배수 당하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거 대응하려고 그러면 또 변호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 비용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그런 그 액수다 그렇게 보고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의지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가짜 뉴스를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뉴스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기존의 정치 문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정치인을 상대로 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일반인을 고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이었고 또 도를 넘지 말아야 할 이런 가짜 뉴스성을 계속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것도 지금까지 못 보던 거였는데 어쩌다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 10억 원의 손배소를 건 배경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0여 장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헌법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 측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행위는 국회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 라며 30여 장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의겸 더 탐사 측의 사전 공모 취지 주장도 담겼다. 입증시 면책 특권 주장 난항 예상 경찰 관계자. 김 의원이
사전에 국회 밖에서 이 같은 일을 모의한 거라면 면책특권 인용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인데 면책 대상이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10억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도 좀 결정되려 봅니다. 물론 이제 10억을 걸었다고 해서 10억 다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고, 만약에 김우겸 의원의 이 행위가 면책특권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라면 이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면책특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네.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면책특권은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발언의 주체와 내용과 장소. 1번 주체, 네. 2번 내용, 세 번째가 3번 장소. 장소. 그런데 주체는 국회의원이어야 되는데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됐고, 예. 그다음에 내용은 직무상 발언이어야 해요. 그런데 판례에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 2번은 좀 헷갈린다. 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국회에서 행한 발언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그때 국감장에서 그 이야기라만 딱 끝났으면, 그럼 이거 장소 국회에서 한 거니까 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라고 강하게 우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더 탐사가 그때 국회에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언하기 이전에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더 탐사 사무실이나 그런 데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 그 범위에 그 대상에서 밖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위자료거든요. 그 민사소송 10억을 청구한 근거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위자료는 뭐냐면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그 피해이고 특별한 가중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2억 정도까지 배상해줘라, 이런 2억.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억을 청구했지만 제 생각에 맥시멈 한 2억 정도. 근데 2억이 되려면은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모함이 있어야 되고 전파성과 인지도와 신뢰도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는 제가 해당이 될 것 같으니까 최소한 1억이나 2억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런데 또 형사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형사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무슨 실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벌금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벌금 뭐 끼케 한 1,000만 원 나올 테니까 사실은 민사가 형사보다 더 그 강력한 그 금전적 제재 수단이 되는 건 맞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1, 2억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노리는 게 있어요. 형사 고발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협업 같은 것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샅샅이 이게 밝혀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법원에서 민사든 형사든 판결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록으로서 김의겸 의원이 도대체 더 탐사라고 한 데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가 우리나라 판결문에 그 기록이 될 거라고요. 역사적으로 끝까지 남을 거라고요. 그러면 김의겸 하면 판결문 이제 법조인들 찾아보면은 김의겸 의원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처벌받았구나, 그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아주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못질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모르고 어설프게 달려든 참 김의겸 의원이 참 딱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이 국회 밖에서의 어떤 협업 활동이 구체적인 공모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가정이신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는 이제 형사소송도 걸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장소에서 김의겸 의원실과 그 매체 사람들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정혁진 변호사님 그냥 그분들을 의원 사무실을 불러서 이런 게 있다라고 USB 건네고 갔다, 그 정도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요, 김의겸 씨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무엇을 했었느냐, 한겨레 신문사에서 오래 있었던 기자이면서 그 다음에 뭘 했으냐. 제가 봤을 때 제가 판 사람은 제일 주목할 부분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닌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대통령 경호가 어떻게 붙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인데, 그런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 청담동 바에 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술 먹고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녹취 같은 그런 제보가 딱 들어오면
한 번, 두 번, 10번은 체크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들 경찰에서 낱낱이 밝혀내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번 소송의 단초는 김경민 의원의 발언에 있습니다. 협업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스토킹 수사받고 있는 사람과 협업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거는 면책 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질문을 못한다면 배지를 떼야 되는 일이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한 장관이 10억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한 것은 바로 이 맥락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해코지하고 다닐 거다. 그거 못하게 확실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김의겸 의원 입장은 뭘까요? 10억. 김의겸 의원입니다. 뭘 걸겠냐던 한 장관 10억 걸라는 뜻이었나. 아무리 궁금해도 10억 없다면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김의겸 의원이 뭘 걸라더니 10억 걸라는 거였냐. 돈 없으면 물어도 못 먹겠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최소한의 수호지심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의겸 의원이 누구입니까? 앞서서 청와대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김의겸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언론중재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언론에서 가짜뉴스,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을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법이었고 그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김의겸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엄단하겠다, 절대로 이거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열을 올려서 이것이 심지어 언론 탄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의겸 의원인데 지금 본인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실제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상당 부분 만들었던 분께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까 그럼 입 틀어막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럼 과거에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입 틀어막으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앞서서 이 김의겸 의원의 사과가 과연 진정한 사과냐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심심한 유감, 그러니까 좀 섭섭하다 이 정도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음모 제기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 역시도 자신이 마치 죄 하나도 없는 듯한 나는 떳떳했다. 나는 또 이런 상황이 와도 또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라든지 도의적 책임 같은 것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서재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대통령실의 김종대 전 의원, 김어준 씨 등에 대한 법적 조치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고민하면 저도 고소 고발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공적 그리고 법무부잖아요. 문화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짜 뉴스 엄벌해야죠. 그리고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김의겸 같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10월 말에 고소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10억의 고소 고발을 얹히면 해당 검찰이나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이런 문제에서 제가 한동훈 장관이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내가 10억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100억이라도 내가 고소고발하겠다는 그 타이밍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을 민주당이나 김의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가짜뉴스를 확대해서 이걸 이용하겠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이것을 권력의 공적 영역을 사적으로 이게 교묘하게라기보다는 그런 문화 자체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적 조치는 아주 과도하다. 타이밍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 김영주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 사실은 제보자에게 얘기했던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가 하도 험하게 해서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아직도 청담동 의혹은 진실 판단 유보한다. 이유는 윤 대통령이 사실을 정확히 안 밝혔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어요. 한 장관이 10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게 과도하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거짓말로 드러났으면 김의겸 의원도 사과한 마당이잖아요. 그런데 왜 김의겸 의원도 사과를 했다는데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아직도 진실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정책위 의장께서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법적 조치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혹은 어떤 일반 뭐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저 술집에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또 그 첼리스트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사적으로 만났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루머들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미련을 민주당에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했던 행동이 이것도 하나의 의혹의 제기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한동훈 장관에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지 있던 탐문이라 할지 최소한의 그런 어떤 합법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저와 같이 어떤 공식 석상이라도 국정감사도 어찌됐든 이 카메라가 있는 데서 공식 질문할 정도의 거리를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날로 올린 거잖아요. 날로 올렸다.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회의원이니까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만 그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지 그냥 지나가는 썰들을 가지고 뭐 개인의 어떤 의혹들을 가지고 다 올린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명민하지 못하다. 그러면 팩트 체크 위원회라도 둘 필요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김의겸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돈으로 입 틀어막으려 한다라는 김의겸 의원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한 장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다. 다른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공언까지 했다.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게 김의겸 의원이 말한 법무부 장관을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이유로 고소한 건 아니다. 한 장관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이 아닌다는 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일부 뭐 말하자면 뭐 양해를 구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시 하라 해도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뭐 본인이 사실이 아닌 걸 질문했다면 앞으로 그런 사실이 아닌 질문은 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당과 의원실을 통해서 팩트 체크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일부에는 또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도 계속 의혹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태도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내갖고는 끝이 없겠구나, 더 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해당 매체와 이 의혹을 제보했다라는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의겸 의원은 직접 사과를 안 하고 등으로 사과를 한 바 있었죠.
당사자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당 매체는 돈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 말고 증거를 내라. 아직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이 매체의 지금 발언이 과연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있거든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첼리스트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거짓말했다 했는데도 진실 판단 유보하겠다. 대통령 입장 안 내지 않았냐. 이거랑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의 말씀하고 해당 매체 증거를 내라.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렇고 있다. 제보자 A씨, 세계 어느 나라 법무부 장관이 일반 시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냐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법무부 장관이 일반 시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어느 나라가 어떤 사람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저런 식으로 비방을 갖다가 할까.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지만 재판 청구권 같은 그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 제보자나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당사자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그 당사자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판결로서 김의겸 의원이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그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차출론에 대해서 공식화했습니다. 당권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라면서 전당대회 출마는 없다라고 한 장관 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여의도 차출론은 요구가 있어도 응하지 않겠냐라고 묻자 한 장관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직접적으로 차출론 얘기한 사람도 없고 법무부 장관밖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출마하지 않겠다.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요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 야, 한 장관 나와라, 한동훈 나와라, 뭐 이런 차출설이 있었는데 한 장관 본인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차출론이 안 나오겠군요. 예,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역할들은 계속 회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여당 대표, 여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보완제로서 기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당의 지도부가 돼야 된다, 당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을 테고요. 게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뾰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야당스러운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어떤 논리적 토론에 의해서도 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보완제 같으면서도 야당 대표 같은 느낌도 동시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자산으로서, 국민의힘의 차기 어떤 정치인으로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차기 어떤 큰 역할들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시차를 한참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 그 가장 관계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또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사의 총책임자는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 결국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대장동 수사가 정치적 오해를 받는다든지 왜곡된다든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충분하게 대장동 수사를 잘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보물로서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것이 가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장 칭찬받고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엄선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분노케 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남욱 변호사의 어떤 말에 분노를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그제 법정 진술 내용 중에 정영학 측, 이낙연 대표 측의 윤영찬 의원에게 대장동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거였다.
뭐 악마다 뭐 이런 비난의 여론을 이낙연 전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등 모두 출당해야 한다는 청원글도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만든 일종의 어떤 포스터인데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이다. 남욱의 법적 증언, 수박들 초토화, 이재명 명예살인을 뭐 사주했다. 이낙연에서 시작됐다.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이다. 뭐 이런 격앙된 어떤 지지자들의 비난 포스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이 또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또 국회의원 선배시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분노가 이게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대장동 의혹을 되게 강하게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에 당내 경선 시절에 제기했던 게 이낙연 측이고 뭐 일부 뭐 윤영찬 의원이 심부름을 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패널들이 그러잖아요. 대장동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기한 거 아니잖아. 민주당에서 나온 거 아니냐. 마찬가지죠. 예. 천공서성 얘기 민주당이 제기한 거 아니다. 유승민 의원이 제기한 유승민 의원이 거지. 제기한 거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보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입장, 이재명계 의원들이 보는 이낙연 총리의 입장,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보다는 자기 옆에 있는 적이 훨씬 더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솔직히 시기가 비슷해요. 2019년 11월 이런 2020년 그 시점 자체가 이와 같은 어떤 그 말하자면 서로 간의 업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던 그 과정의 시점하고 거의 맞물어서 그런 개연성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낙연 총리의 질문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 지금 문제는 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려면 당원이어야 돼요. 당원이어야 돼. 예, 뭐 개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많은 당원들의 5, 6천 명이 저렇게 청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민주당에서의 앞으로 뭐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했던 분당의 내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언론 출연을 활발히 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천권 행사하지 말고 내려와라, 분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지자들의 화살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박용진 의원도 있고, 예? 조홍천 의원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렇게 많이 향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대장동이죠. 대장동이다.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자화자찬했던 대장동 문제의 발목이 잡혀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채권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 결국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이게 뭐 공작 정치,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하더라도 검찰이 보는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인 팩트를 가지고 그런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영장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건 재판부가 그런 부분에 상당수의 말하자면 정당성을 보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마 친명계 특히 개딸들은 이낙연 총리가 미울 것입니다. 그렇군요. 서지현 부대변인, 네.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요.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 대표 공천권 내려놔야 한다. 이재명 새 비전을 제시 못한다. 공천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주장하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중소기업부 장관 하시면서 그 어떤 디지털 정당화를 굉장히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기 때문에 공천권을 내려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도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당이 맞다라고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탈중앙화가 맞다. 그래서 당대표나 어떤 중앙에 획일된 공천이 이제 문제다, 아니면 시대에 역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아닌데요?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가 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 것이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는 박영선 이제 전 장관은 이제 공천권을 중앙이 아닌 어떤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자율성에 의해서 지역에 맞게 하는 건데, 이게
교차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 공천권 내려놔라고 해서 그 부분은 언론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 박영선의 그렇군요. 주장이 있는데 문제 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가려져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호랑이 기질 그리고 그 어떤 대표로서의 아젠다 제시가 미흡했고 그것이 100일의 평가가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재명 당대표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나 응원도 함께한 것이죠. 예. 김재수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주변적인 것이고요. 당 대표가 가지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것이 공천권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방은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권을 행사하고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키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선 장관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는 사례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근의 구속과 관련돼서 무리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를 하다 말고 의원들이 다 뛰쳐나가서 민주당의 당사 앞을 압수수색을 막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의총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거 검찰 소환 응해야 되느냐 민주당 의총을 열어서 이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총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의 검찰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 자체가 망가지고 훼손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한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당화 의미하는 네, 거군요. 잘못되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또 벌어진다. 무리한 방탄 시도하다가 민주당이 또 몰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사실은 박영선 장관이 한 것이고 그 앞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완곡하게 이야기한 것이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가게 되면 민주당 망한다. 이 소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보시죠.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판결 665억 재산 분할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 아니어 존재 밝히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이 됐고 가정을 지킬 것이다라고 했고 결국은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희망이 안 보인다.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겠다라고 맞소송했고 1조 원대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법원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제기했던 1조 원대 재산 분할 청구 규모에 비하면 위자료 1억에 665억 원으로 많이 낮아진 금액입니다. 자, 주식 요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지분 논란과도 맞물렸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 648만 주 1조 3,500억 원입니다.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해당 주식 형성 유지 등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방어 최태원 회장은 주식에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최태원 회장이 소유 SK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일부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자, 이 법적인 쟁점을 보면 일단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665억 원의 재산 분할을 얻어냈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1조 원대 주식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양쪽이? 네, 일단은 재산 분할이 665억이고 위자료가 1억이니까 정확히는 666억인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번 판결은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른바 유책 배우자는 최 회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잘한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자료가 1억이에요. 근데 최태원 회장 재산이 뭐 몇 조라고 하는데 위자료가 그런데 1억이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기준으로는 제가 이렇게 바람피고 그 와이프한테 위자료 10만 원 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판결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뭐 665억이니까 큰 돈 같이 보여도 전체로 치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 재산도 결혼 기간이 뭐 10년 이상 되면 실무적으로 다 그 배우자한테 40% 심지어 50%까지 띄워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 또래 되는 사람들 중에 강남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그 강남 집값 막 올라가지고 그냥 그 부인들이 이렇게 와이프들이 이혼 소송하는 경우 많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 부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게 집값 올랐다고 이혼 소송하면 안 되죠. 부인들이. 그러니까 몇십억이 그냥 떨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여럿 봤어요. 그런데 여럿이면 안 되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정 어떡합니까? 이러한 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거든요.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이 언제 결혼했나 봤더니 1988년이에요. 결혼 생활 34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그게 아무리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고유 재산인데 그다음에 그런 모든 걸 떠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노소영 관장이 아마 항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결로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은 딱 정해졌으니까 최태원 회장이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잘 합의해가지고 그 혼인 생활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강남 집값 올라서 부인들이 재산 분할 때문에 이혼 소송했다라는 거 농담이시죠? 아,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런 사건. 아유, 이게 말이죠. 일반화는 아닌 것이죠. 일반화는 아니죠. 예.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대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혼율을 낮추기 이혼율 낮추기 위해서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정, 부부지간의 정, 신의 이런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또 국민 앵커로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강조 한번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뜨거운 소식 함께 보시죠. 자, 요 논란 또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다시 북한군은 적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서 순화했습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 위협, 침해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적이다라는 표현을 삭제한 거죠.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걸 명시할 걸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국방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0년도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을 어떻게 이번 2020년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담을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누굽니까? 2000년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주역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고 북한에게 있어서 햇볕 정책의 유화책의 상징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군은 현존하는 분명한 적에 대해서 주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적어도 국방백서 김대중 전 대통령 기재를 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대선 때부터 이상한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때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의 이 주적 논란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북한은 어떻게 주적이라고 하느냐, 대통령 될 사람이 라는 입장. 결국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는 표현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넣겠다라는 거죠. 김재섭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가슴 아픈 장면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천안함 유가족을 만나서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하셨거든요. 북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통령의
대북 관계, 대북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비판들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후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어떤 군에서 이루어진 특별 정신교육들을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명량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일본을 적개시하는 듯한 영상 자료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언론 자료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군대 정훈 교육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의 적으로서의 북한과의 관계들을 늘 상정하고 교육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 타령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한 정훈 교육들로 좀 바뀌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안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안보와 특히 주적인 북한에 관해서 강경한 태도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너무 소홀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많이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예. 서지현 부대변인 어떠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 이슈로 해서 약간 퇴행하는 느낌이다. 뭐 앞서 정훈 장교 말씀에 저도 정훈 장교였는데 2020년 국회의원 그 토론 때 황당한 질문 받았어요. 국민의원 유성걸 의원한테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당연히 북한이죠. 그리고 2002년도에 저도 그때 이제 4강 축구 신화를 군대에서 보냈지만 그 당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군 장갑차 때문에 청년들이 과반이 넘는 게 우리의 주적은 미군이라고 했던 시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정훈 장교로서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 이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 와서 우리의 주적을 표현을 뺐냐? 우리의 주적이란 개념이 너무 이제 북한군에 있다 보니까 안보, 동아시아,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협하면 미군이 주적이 아니더라도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북한군 한 곳에만 이렇게 전력을 하는 것보다 국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각도로 의미해서 그걸 적을 제외한 것이지 우리가 북한과 우방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안보에 대한 이슈와 안보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 정도 고민해서 주적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안보에서 어떤 전략을 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희망을 쏜 태극전사들 캡틴 4년 뒤 암시. 오늘 귀국하는 대표팀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축구를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던 이번에 16강 성과 기적에 많이 격려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외신들도 우리 대한민국 경기를 감탄했습니다. 장관이었다라고 꼽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신이 뽑은 명장면 어떤 장면들이었을까요? 브라질전에서 백승호 선수가 27m 중거리 슛 만회골. 와, 이 장관이었다. 외신도 감탄했어요. 골대에서 27m 떨어져서 최대 시속 89km.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100번 차면 4번 성공할 확률의 고난도 슛이다. 외신들은 백승호 페널티 박스 밖에서 뚫은 한 골은 장관이다. 27m 거리에서 터진 엄청난 슈팅이다. 백승호가 얼마나 큰 순간인가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이 슛이 멋있어서 외신들이 감탄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 선수들이 4년 뒤에 주축으로 나가게 될 월드컵이 기대됐습니다. 그 이전의 선배들이 4강 신화를 썼고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 뭐 손흥민 선수 마찬가지로 16강의 기적을 이뤘다면 우리 후배들은 4강 그 이상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봤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에게 전화 통화로 격려를 했죠. 그리고 오찬 약속까지 대표팀과 잡았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정말 이 어려운 국가 상황에 국민들도 많이 힘들고 이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큰 위로와 희망을 줘서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꼭 전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온 힘을 다한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이 귀국하면 대표단의 상황에 맞춰 격려의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찬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두 그룹 나눠서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답니다. 벤투 감독, 손흥민 선수도 귀국길에 동행한다고 하죠. 내일 대통령실에서 격려 오찬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단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김영주 의원님, 어쨌든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대통령,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대통령이 고생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격려를 하고 오찬을 베풀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네, 옛날 같았으는 인천공항에서 카프레이드를 해야 카퍼레이드 했죠. 옛날에 우리 김포공항에서 홍수환 선수도 카퍼레이드 했어요. 엄마랑. 그런 집차를 타고 꽃다발을 들고 연도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왔던 그런 시절이 훨씬 멋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로 해도 뭐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거 하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오찬을 베푼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팍팍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젊은 어떤 태극 전사들의 어떤 성전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훈훈한 겨울을 안겨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브라질전도 선배들이 뛴 전반전은 4대0으로 졌지만 말하자면 2001년생인 어떤 이강인을 비롯해서 백성호 96년생 앞으로 미래 4년 뒤를 책임질 아이들이 뛴 후반전은 1대0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벤투 감독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이번 월드컵 이전에 탐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하냐. 그럼 성적도 안 좋았는데 과거의 히딩크처럼 벤투 감독의 재발견. 그러나 이미 벤투 감독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어요.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면서 대통령과의 어떤 덕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4년 뒤에도 출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카타르 매체 기자가 전반전은 후반전만큼 경기력 좋지 않았다. 선수들에게 무슨 일 있었냐라고 하자 정색하면서 우린 전부를 바쳤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지 말아달라 라고 정색을 하면서 캡틴으로서 또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짚었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4년 뒤에 월드컵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4년 뒤라고 해봤자 34살. 나라가 저를 국가대표로 필요로 하는 한 한 몸을 바쳐서 뛸 생각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할 때 한 몸 바쳐서 뛸 생각이 분명히 있다. 정영진 변호사님 몸 바칠 생각 있습니까? 바칠 생각은 있는데 나라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이 젊은 선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그 손흥민 선수는요. 우리나라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선수고 이제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34살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그다음 실질적인 게임을 풀어나가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확실히 브라질하고는 실력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큰 차이는 체력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 16강에는 아시아 팀들이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사우디, 호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시아도 해볼 만한 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대단한 애국심도 크게 칭찬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표팀 축구 선수들.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